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그리고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최 의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뭐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런데 막판에 또 과거의 이슈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서로 그 양강 후보들이 맞붙었는데 그게 대장동과 주가 조작 의혹 이거거든요. 자, 이게 과연 대선의 화약고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선이 이제 정확히 13일 남았는데요. 대장동 이슈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서로 상대방이 범죄의 몸통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기자 두 분께서 보시는 팩트와 해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그럼 뭐 잘 아시지만 이 대장동이라고 하는 이 개발 계획은요, 사실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총 설계자다 뭐 본인이 인정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일부의 뭐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뭐 거기서 50억을 받아갔다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니면 옛날에 이제 대장동의 핵심 인물들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뭐 미진하게 윤석열 당시 검사가 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윤석열 게이트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뭐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뭐 윤석열 게이트일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이재명 후보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느냐. 뭐 아마 이런 정도여서 과거에 보면 여론조사상으로도 이 대장동 문제에 관한 이재명 후보의 책임을 유권자들이 훨씬 더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게 이제 막판에 그러면 그 대선 판도를 흔들 변수가 되겠느냐? 저는 뭐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뭐 대장동 녹취록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미 대장동에 관해서는 작년 9월 달부터 여러 차례 끄집어냈던 공방전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서 별로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게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큰 변수는 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제가 팩트를 말하자면 이건 이재명 게이트도 아니고 윤석열 게이트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게이트라고 불리는 거는 어쨌든 그 대장동 주범들이 8천억 원에 그런 엄청난 수익을 얻었는데 결국 그거를 이재명 당시 그 지사 그 성남시장이 용인했던 거 아니냐 아니면 돈을 받고서 묵인하고 특혜를 준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미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동안 검찰 수사가 진행됐는데 이재명 후보 또는 그 측근에게 뭐 거액의 돈이 흘러들어갔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재명 게이트라고 이거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럼 윤석열 게이트냐? 이건 윤석열 게이트는 이제 막판에 워낙 이거 갖고서 계속 국민의힘이 공격을 하니까 민주당이 반격을 하는 건데 윤석열 게이트의 근거는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을 이제 그 대장동 그 주범 누나가 사줬다라는 것 등인데 그것도 보면은 뭐 그게 윤석열 후보에게 뭐 이렇게 아주 뭐 거에게 특혜를 줬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양쪽 모두 이렇게 게이트라는 건 이제 정치 공세지 사실은 뭐 팩트는 아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은 저는 검찰 수사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동안 검찰 수사했으면 네. 정영학 그 녹취록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 논란이나 의혹들을 다 수사해갖고 좀 국민에게 소명을 했으면 될 텐데 그런 것들 좀 선별적으로 수사하고서 좀 덮어뒀던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 대선 때까지도 계속 논란이 되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네. 그 논란의 문제점들은 있지만 대선 전국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두 분의 동감의 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대장동 의혹 핵심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라는 그분이 누구인가였는데요. 녹취록에서 그분으로 지목이 됐던 조재현 대법관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전면 부인을 했는데요. 이게 또 다른 실체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그분이 누구냐. 이거는 어쨌든 국민의힘이 그동안 그분이 결국 이재명 그 후보 아니냐고 그래갖고 많은 재미를 봤죠. 지난해 9월에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확 상승세로 이렇게 치고 올라올 수 있었는데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그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고전하고 있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분을 이재명 후보라고 지칭함으로써 이미 국민의힘은 충분한 그 정치적인 이득을 본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재명 후보라는 아무런 증거는 없었던 거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한국일보에서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다라는 보도를 하면서 이제 조재현 대법관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 그분이 대법관이라는 보도도 사실은 한국일보와 조선일보가 이제 좀 보도했는데 양쪽의 그 초점이 달라요. 한국일보는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라 이제 대법관이다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은 조선일보는 그분이 현직 대법관인데 이 대법관이 이재명 관련 소송에서 이재명을 도와줬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보도했거든요. 이처럼 하나의 팩트를 갖고서도 이제 각자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네. 이미 그분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는 사실상 실종됐다. 별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근데 대장동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은요, 이 시점이 두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에 그게 이제 김만배 씨가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그분이 그럼 누구냐? 천화동인 절반은 600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게 그 녹취록에 나오는 거는 2020년 10월 26일 날 녹음된 그 파일에서 나오는 그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그 파일에는 그분이라는 표현은 없고 김만배 씨가 이제 정영학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 천화동인 1호가 내 거 아니라는 건 니들도 알잖아.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그 중에 일부분은 누구 거냐 이제 이런 의혹이 있었던 거고 네. 한국일보가 보도했던 그분은 이 녹음 시점이 2020년 10월 26일 이거랑 완전히 다르게 그 다음 해예요. 다음 해 2월 4일 날 녹음된 거예요. 여기에는 직접 법원 행정처장 얘기하는 거죠. 이런 그분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조재현 대법관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거론되는 거는 50억 빌라 얘기가 거론돼요. 그러니까 당초에 정치권을 막 떠들썩하게 했던 천화동인 1호 절반의 그분과 네. 한국일보가 보도한 이 대법관 이 그분은 액수도 다르고 녹음 시점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서 지금 뭐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용도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분의 실체는 네.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검찰이 수사를 지금 제대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공방으로 남는데 그분이 한 명이 아니다. 이거는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아마 좀 밝혀질 것 같은데요. 글쎄 그거는 뭐 대선 결론이 예.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대통령 당내 경선 당시 대장동 의혹으로 이재명 후보가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던 당시 이제 이낙연 후보 선대위원장이었죠. 그 서른 의원이 지금 보니까 억울했겠다 이렇게 이제 사과의 뜻을 이제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제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부각된 이 대장동 이슈가 이재명 후보에게 유불리 측면에서 어떻게 작용을 할지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듣겠습니다. 먼저 최병묵 의원님.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실 지금 대장동 의혹이 처음 불거진 게 아니거든요. 네. 처음 불거졌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상당한 그 손해를 입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로 봐도 이거 총 설계자가 성남시장인 건 분명하고 그다음에 그중에 가장 이제 배임죄와 관련돼서 문제되는 것이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거든요. 네. 그거는 뭐 아마 이재명 성남시장 결재가 없이는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가 안 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일반 국민들도 상당수가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초기에는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상당한 손해를 끼쳤는데 자 이제 그 국면이 넘어가고 지금은 이제 막 다른 것까지 하고 심지어는 민주당은 이게 윤석열 게이트라고까지 이렇게 물타고 이러니까 이 이슈 자체가 지금 다시 떠오른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은 서로 이제 공격을 하고 네. 이러니까 일반 국민들로서는 아마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은 별로 이 득실이 네. 그 어느 후보에게도 별로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네. 예, 뭐 저도 뭐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 타격을 준 점은 그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가 진짜 많은 돈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의심했어라기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이제 가장 큰 기반이 된 게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야 일은 잘하더라, 네. 일을 잘한다라는 그 능력에 대한 그 믿음이었는데 대장동 사건 보니까 일을 잘한다고 했는데 누군가에게 어쨌든 8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이렇게 그 부당이익이 흘러들어가게 한 게 과연 그 일 잘하는 건가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게 이재명 후보에게 타격을 줬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미 그런 것들은 다 희석이 됐습니다. 한 5개월 동안 오면서 희석이 됐고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후보 중에서 누가 가장 그 능력이 있냐 하면 역시 이재명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압도적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를 앞서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게 아니고 이제 대장동 이슈를 자꾸 이렇게 반복해갖고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거는 이제는 뭐 별 효용성이 없다. 오히려 선거 막판에 가면서 국민의힘의 이제 공격 포인트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너무 이제 예전 것들을 다시 그 재반복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굉장히 좀 식상하게 그 유권자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네. 자, 이 상황에서 친문 지지층이 결집할 가능성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간단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은 박찬수 예. 기자님께서 먼저 말씀하실까요? 네. 저는 이 대장동으로 친문 지지층이 결집하기보다는요.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 갔지 않습니까? 네. 군산에 사실은 내년 1월에 그 군산 조선소가 다시 이제 문을 여는데 왜 굳이 오늘 갔을까? 이거는 어쨌든 문 대통령의 명백한 메시지가 전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지금 호남에서 윤석열 네. 후보가 야, 그 호남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혜택 받은 게 뭐 있냐? 호남 홀대로는 얘기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여러분과 같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는 얘기는 호남 홀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이제 정치보복 수사를 그 적폐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5년 동안 한 나를 그 도와달라라는 간접적인 메시지, 직접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그런 강한 정치적인 메시지로 호남에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바로 이렇게 친문과 호남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동의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렇죠.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그런 의도로 또는 그런 계산법 아래 지금 군산을 방문했을 거예요. 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러나 이미 호남 사람들, 그러니까 광주 복합 쇼핑몰 얘기를 윤석열 후보가 했을 때 광주 민심도 좀 출렁인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남 광주보다는 또 전북이 더 그래요. 여론조사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자, 몇 달 뒤면 물러가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지금 가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호남 홀대하지 않았다는 해명. 저는 그게 그 상당수의 그 이제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는 변명으로 들린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 그러냐면 그럼 5년 동안 뭐 하고 지금 와서 뭐 우리 홀대하지 않았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좀 들릴 거로 보고 그게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상으로 당장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문 대통령은 지지층을 결집할 생각 그리고 결집해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유도할 생각으로 갔을지 모르겠으나 네. 실질적으로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번에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살펴보겠습니다. 작전 의심 기간에 김건희 씨가 약 9억 원대 차익을 봤다는 이제 보도가 이제 최근에 나왔고 여기에 이제 그 박 기자님 계신 한겨레 신문이 주가 조작 범행에 이용된 증권 계좌 가운데 김씨 명의 계좌가 추가로 더 나왔다는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것만으로 이제 공모했다는 의혹 그리고 이제 범죄 혐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뭐 이게 직접적인 범죄 증거는 아니지만 공모를 했다라는 의혹에 강력한 어떤 증거는 될 수 있다고 보고 당연히 그 정상적이라면은 그 김건희 씨도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명해 왔냐면 주가 조작이 일어날 당시 김건희 씨 계좌를 하나를 이용했고 그 당시는 이미 돈도 뺐다. 돈도 뺐기 때문에 거래도 없었고 김건희 씨는 그건 몰랐다. 그리고 또 그 실제로 그런 거래를 통해 갖고 이익을 봤냐면 이익도 안 보고 손해를 봤다. 4천만 원 손해를 봤다고 윤석열 후보가 직접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최근 뭐 한겨레 신문을 비롯해서 여러 보도가 나온 거 보면 계좌가 하나가 아니라 6개, 6개를 주가를 조작한 그 범인들이 활용을 한 거죠. 김건희 씨 계좌를 6개를 활용을 했고 또 그리고 그 중에서는 윤석열 후보도 이제 말을 바꿨는데 처음에는 손해 봤다고 했다가 손해 본 것도 있고 이익 본 것도 있어갖고 진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돈을 뺐다는 얘기도 이제 지금은 거둬들였거든요. 그 얘기 보면 어쨌든 그 주가 조작이 일어날 당시에 그 계좌 주인이 자기가 그 계좌에서 거래를 한 흔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주가 조작 사실을 몰랐겠느냐. 상식적으로 보면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더군다나 6개의 계좌인데 그렇다면은 어쨌든 뭐 최소한 이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이거나 아니면 이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건 사실은 범죄죠. 범죄고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안이죠. 네,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주가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공개한 거는 신한금융투자 계좌예요. 당초에는 그 계좌에서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개한 거예요. 근데 이제 추가로 뭐 미래에셋이나 뭐 다른 계좌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그 5개, 6개 계좌를 동시에 운영한 게 아니고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닫고 그 다음 거를 운영했고 또 이걸 닫고 그 다음 걸 운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정 시점을 잘라보면 계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팩트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이런저런 거 자꾸 따질 이유가 없이 원래 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에서 재작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뭐 이 전문 검사도 2명 투입하고요. 그다음에 뭐 회계 관련 무슨 수사관도 파견받고 이래서 대대적인 수사를 했습니다. 네. 1년 1개월간 수사를 해서 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그다음에 뭐 등등 여러 주범 종범 다 작년에 재판에 넘겼어요. 12월 달에. 근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공소장에 김건희 씨 이름 석자가 안 나와요. 네. 그거는 1년 1개월을 수사했는데 지금 추가로 뭐 나왔다는 여러 보도 내용의 그 계좌들이요. 그거 다 압수수색 했거든요. 해서 다 들여다봤는데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건희 씨 공소장에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공소장에 나오면 소환했겠죠. 소환해서 조사하고 뭐 재판에 넘기거나 아니면 뭐 체포영장을 뭐 청구를 하거나 했을 텐데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제 일부 조선비즈하고 뭐 더 퍼블릭인가 뭐 이런 데 보도는 작년에 이미 김건희도 불기소하자고 건의를 했는데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좀 민감한 시기니까 그 좀 미루자 이렇게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다른 사람들 재판에 넘길 때 김건희 씨는 재판에 못 넘겼다는 거죠. 1년 넘게 수사를 하고서. 그러면 뭐 더 이상 얘기가 저는 뭐 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어쨌든 이제 2달 동안의 작전 의심 기간에 이제 김 씨가 이제 9억 원대 이제 그 수익을 거뒀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는 뭐 수익을 본 것도 있고 뭐 또 손해를 본 것도 있고 전체적인 손익은 모르겠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발언을 그 SBS 보도는요 이런 겁니다. 그 9억 원이라는 게 이제 특정 시점을 딱 잘라서 요때 들어간 돈하고 요때 나온 돈하고를 따지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SBS 보도의 맹점은 그러려면 이때 산 주식과 이때 판 주식이 주식수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9억 원을 남겼다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숫자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 비교하기가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주가 조작이 2010년과 11년에 걸쳐서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걸 제대로 보려면 그 전 기간을 다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를 남겼다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주가 조작은요 흔히 상식적으로 보면 이른바 선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개인이 주가 조작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한마디만 예, 덧붙이자면은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말을 바꾼 건 사실이거든요. 처음엔 4천만 원 손해를 봤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첫 TV 토론에서는. 네. 근데 지금은 뭐 손해를 본 것도 있고 이익을 본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어쨌든 그 윤석열 후보가 뭔가 이것을 감추고 있다라는 강력한 인상을 유권자들에 주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선거 막판에 다시 불거지면서 크게 이슈화되는 이유는 결국 그 김혜경 씨 논란에 대해서 너무 국민의힘이 좀 과도하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야 그럼 김혜경 씨 사실 김혜경 씨 사건 법인카드를 이렇게 썼다는 거는 도의적으로 이렇게 비난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이게 사법적으로까지 범죄라고 하기는 좀 모호한 거거든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사안인데 그럼 그 김혜경 씨를 그렇게 비난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쪽이 그 와이프 아내의 그 주가 조작에 관련된 사항은 이건 명백한 범죄고 천만 그 어떤 주식 투자자들은 굉장히 아픈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바꾸면서 자꾸 변화하려고 그러는 게 과연 말이 되냐라는 부분에서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쪽에는 굉장히 그 좀 아픈 그런 지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짧게 네. 한마디만 얘기하면 경기도 법인카드를 횡령한 거는요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하나 더 이제 질문 드리면 국민의힘의 이제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검찰 공소장에 이제 오류가 있고 또 하루에 한 문꼴도 안 되는 그 전화 주문으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시세 조정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 주가 조작이 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여기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팩트는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워낙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검찰도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어쨌든 이번 그 사안이 국민적인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건 피할 수 없고 결국 그 선거 막판에 어쨌든 정치적 공세에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주가 조작은요 이른바 선수들이 하는 겁니다. 개인이 못 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뭐 하루에 한두 번 거래했다 전화 주문으로 그거는 뭐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 다 믿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건 주가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주가 조작을 하려면 하루에 어마어마한 양의 거래 또는 어마어마한 횟수의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건희 씨가 개인적으로 전화로 뭐 주문해서 어쩌고 뭐 이런 거를 해서 주가 조작을 했다는 그 말 자체가 저는 성립 안 한다고 보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거를 다 검찰이 1년 넘게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소장에 김건희 이름 석자를 올리지 못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네, 또 민주당은 오늘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외에 또 다른 작전주에도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고요. 또 윤석열 후보가 이 논란을 잘 넘길 수 있을지 그리고 선거 막판 대선 판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말을 반복하게 되는데 검찰이 지금 이른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지휘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때 징계위에 간사를 했던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지금 저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로서 이걸 지휘하고 있잖아요. 이 사건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윤석열 후보한테 전혀 우호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1년 넘게 수사를 하고서도 지금 이런 걸 다 들여다봤는데 아무것도 못 잡아내고 지금 그 김건희 씨를 재판에 넘기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추가적으로 의혹이 있습니다. 그거 검찰이 다 들여다봤다니까요.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민주당에서는 계속 그걸 가지고 그냥 뭐가 있는 것처럼 공격을 벌이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 넘게 검찰이 들여다봤지만 실제 나온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윤 후보에게 타격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떤 선거 막판의 판세를 흔든 메가톤급 이슈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하고요. 네. 뭐 민주당에서는 결국 김건희 씨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건 약간은 이제 과장되고 일종의 정치 공세죠. 다만 이제 이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민주당 이른바 진보층에서 지난 5년간의 민주당 정부에 실망해 갖고서 뭐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부동층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은 어쨌든 민주당에 찍고 싶은데 민주당이 이거 뭐 잘한 게 없으니까 못 찍겠고 그렇다고 윤석열을 찍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시 민주당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하나의 그 트리거 역할, 계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결국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게 이제 2012년 대선 때 있었는데 2012년에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붙었는데 선거 이틀 전에 갤럽 조사에서 1%까지 붙었습니다. 계속 박근혜 후보가 앞서다가 1%까지 붙었고 그중에 한두 개는 문재인 후보가 역전했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근데 막상 표를 까보니까 한 108만 표 아까 나왔습니다만 3.6% 차이로 벌어졌거든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은 어쨌든 이명박 정권 5년을 거치면서 보수 지지층에서도 야 이게 꼭 잘한 게 없으니까 박근혜 후보를 찍기 뭐 해갖고 이렇게 흩어져 있던 밖에 나가 있던 유권자들이 뭐를 계기로 잡았냐 하면 이정희 후보가 TV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를 세게 공격했거든요. 네. 그거 보면서 야 저건 너무 공격하는 거 아니냐. 그걸 딱 트리거 잡아갖고 다시 박근혜 후보 지지층으로 결집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 사안이 진보층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하나의 그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여야 움직임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의 폭로전이 잇따르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오늘 이 대표에 대한 공개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 또 민주당은 정치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안 후보 그리고 심 후보에 대한 러브콜에 나섰습니다. 단일화 등 선거구도 변화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단일화가 가능하리라고는 그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요. 뭐 심상정 후보라든가 뭐 안철수 후보도 거기에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다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중에서 야 저러면 이재명 찍어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서 조금은 이렇게 이재명 후보 쪽으로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권자를 일부라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그런 포석이고 그 점에서 어쨌든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 요소가 조금 더 많은 그러한 제안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뭐 아마 이재명 후보는 그런 판단으로 했을 텐데 사실은 그 지금 정의당이나 이런 데서 보면 정의당은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지금 뭐 거의 알러지 반응 아닌가요? 지난 총선 때 사실은 어찌 보면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한번 당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실질적인 그 효과는 없을 텐데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분위기를 조금 뭐 부드럽게 가져가는 정도의 의미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아까 제가 이제 뭐 대장동 녹취록 얘기를 많이 하고요. 대장동 녹취록에 관련해서 여기저기가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언론 매체들이.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서로 자기들한테 유리한 보도를 가지고서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 저도 대장동 녹취록의 일부분을 제가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게 서로 달라요. 입수한 게. 그러니까 서로 다른 면을 보고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자기한테 유리한 입장을 취하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맹인모상이 된 대장동 녹취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인모상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새는 뭐 이제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데 네.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이게 무슨 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바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네. 코끼리 그림을 못 그린다. 그러니까 큰 판을 못 본다 이런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 도도한 민심은 모습을 좀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어쩌다가 모습을 드러내는 그 유일한 기회가 바로 선거인데요. 투표함이 열리는 순간에 비로소 민심은 모습을 드러내죠. 근데 그 투표함에 담긴 민심을 갖고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추측하고 하면서 자신의 유불리를 재단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이 틀리죠. 저도 정치부 기자 오래 했습니다만 사실 선거 결과를 제대로 예측했던 때보다는 틀렸던 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투표함에 민심은 들어있는데 이 민심을 누가 아냐? 저는 하늘을 안다고 봅니다. 왜? 민심은 천심이니까 하늘은 이 투표함에 담긴 민심을 알고 있고 진의사 대천명이라고 후보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이제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죠. 그 점에서 저는 오늘의 그 한 줄 논평을 네.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다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에서는 다시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는 대장동 관련 이슈 그리고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